좀 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내용으로 묶어봤습니다. 오늘 제 발표를 끝까지 들으시면 대략 20억 플러스 알파 정도의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완전 사기꾼이죠? 나중에 이런 말 속으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올해 정말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 프로들이 나왔어요. 전문가분들이 항상 나오셔서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런 뭐 연초 기획, 연중 기획, 뭐 하여튼 수시로 연말 기획,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이런 다큐가 나왔죠. 신문 기사도 나오고요. 근데 이런 다큐멘터리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65세 이상이 되면 사람이 활력을 잃고 돌봄이 필요하고 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가정 하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하여튼 이런 투로 계속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아주 암울한 그림을 내세우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가입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더 낳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냐? 사실 한 나라의 전 국민의 건강 상태는 결국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더한 거죠. 한 나라의 나이 듦은 개개인의 나이 듦의 궤적을 다 더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따라오셔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을 이루면 20년, 30년 뒤에 우리나라의 정말 평균 나이가 중위연령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활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30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0%대의 성장을, 경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원인은 고령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함께 65세 이상의 인구가 활동을 안 했고 사회 참여를 안 했다고 하면 일본은 오히려 1년에 사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경제가 수축되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수축되지 않고 일본의 경제가 0%의 성장을 유지한 것은 사실은 세 가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후기 고령자에서 근력운동을, 그러니까 돌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2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가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시도록 사회 환경을 바꿨어요. 이런 결과로 세 번째로 돌봄 예방, 그러니까 일본에도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이랑 똑같은 개호보험이 있는데 이 개호보험의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증가가 되었고 어르신들이 실제로 활발하게 사회경제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적 위축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보고서는 이제 우리 또 경제국가라고 할 수 있죠.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대략 2010년대 중반부터 블루존 2.0이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일본 사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젊은 사람들은 느리게 나이 들고 또 중년기, 초기 노년기에는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고 노쇠가 생기시는 분들은 노쇠 진행을 예방을 해서 돌봄이 필요해지는 걸 예방을 하고요. 실제 돌봄이 필요해지는 분들도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전주기적인 어떤 리버 오브 라이프, 인생의 강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오전에도 국민통합회의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노인의학에 대한 개념도 없고 2040년대에 어떻게 돌봄을 예방해야 될지 아직 이런 얘기는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어떻게 보면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민 또는 대중들께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직접 개개인의 미래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이 들고 있는 현재 상태대로 그리고 의료는 질병 중심, 돌봄은 돌봄 제공 중심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대략 85세 이상의 인구랑 비례합니다.
정확하게는 85세 이상 인구의 1.1배 정도를 합하면 간병인이 필요한 분들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2021년도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95만 명 정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있었고요. 올해는 130만 명이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2025년이 되면 15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대전시 인구를 넘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2040년대가 되면 300만 명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100만 명 정도의 어르신 장기요양 돌봄을 하는데 대략 요양보호사가 50만 명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곱하게 되면 150만 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 베이비부머도 많으시죠. 베이비부머의 세대의 자녀들은 1명 내지 2명이거든요. 지금 장기요양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은 보통 서너 분, 내려놓은 분 정도가 되시는데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보면 가족의 일원이 간병인이 오는 3시간, 4시간 이외의 시간을 돌봄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뒤에는 그렇게 가족이 누군가가 집에서 쉬면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더 필요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빠른 속도로 수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4분의 3, 그러니까 25% 정도가 줄어들 겁니다. 이 모든 구조는 결국에 2040년대가 되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말하자면 돌봄 예방이라든지 또는 노인양 또는 느리게 나이 드는 개념이 없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2040년대에는 돌봄과 관련된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고 중요한 재화는 뭐냐면 결국에 돌봄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봄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된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쌀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오고 있는, 지금 이미 왔죠. 100세 시대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 돌봄과 건강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자라고 해서 아마 또 올해도 좀 있으면 KB에서 나올 겁니다. 전체 자산이 100억이 넘거나 또는 현금성 자산이 10억이 넘는 사람들을 흔히 부자라고 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면만 놓고 본 거죠. 사실 부자는 현금 흐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이 넉넉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현금 흐름이 넉넉하고 또 현금 흐름이 증가되는 방향을 향할 때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100세 시대의 부자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돈 나갈 구멍, 그 다음에 돈 들어올 구성, 이 두 가지를 통제함으로써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나갈 구멍은 첫 번째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것만으로 일단 20억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젊어서 돈, 그리고 가로 열고 건강, 가로 닫고 낭비하지 않기입니다. 돈 들어올 구석은 3번 평생 역량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금 흐름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그 다음에 4번 건강한 장기적 안목에서 내 건강과 나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1번, 2번, 3번, 4번은 제가 일사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만 알게 되시면 적어도 20억 플러스 알파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것과 비슷한 효과로 노년을 맞아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노년기의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으세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략 한 320만 원 한 달에 부부가 사는데 33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통계청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원시 자료를 다운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실제로는 70대 이후에 보통 부부가 사시는데 두당, 그러니까 한 명당, 가구원 한 명당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들어요. 1년에 1000만 원만 있으면 평균 정도는 생활을 영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건강하고 두 번째, 돌봄 요구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간병인을 쓰지 않고 또 내가 크게 병치레를 안 한다는 조건만 맞으면 사실은 1년에 1000만 원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제일 비싼 거는 우리나라에서 간병비, 그 다음은 의료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신문만 열면은 보험 들으라고 계속 광고가 나옵니다. 요새는. 근데
어떻게 보면 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국에는 뭐 24시간 간병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들고 이제 결국에 질병을 가지고, 물론 질병이 이제 운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보험도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런 돈이 나갈 것을 구성을 예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24시간 간병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월 간병비가 한 5, 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보여드릴 건데, 이 정도를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적어도 현금성 자산이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억 7,500 정도가 필요해요. 또 세금 떼고 어쩌고 사 떼고 꽃 떼고 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죽을 때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면 20억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간병비는 더 빨리 오를 거라는 겁니다. 대부분 요양보호사분들이 그동안 중국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게다가 중국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홍콩, 싱가포르, 다른 나라들도 있고요. 심지어 중국의 상하이나 북경 같은 데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중국 분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오세요. 신규병이.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 분들의 이 간병인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장기요양보험 예를 들어 4등급 받으시면 하루에 요양보험사 3시간 쓰실 수 있거든요. 베이비부모분들이 이제 80대가 되셨을 때 자녀분들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다면 거의 뭐 와상, 그러니까 또 장기요양보험 3등급 내지 2등급 갔을 때 만약에 4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은 누가 봐줍니까? 결국에는 24시간 이렇게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간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더 증가될 것이고, 결국에 노노간병으로 가거나 아니면 요새 중국에서 그러잖아요. 결국에 자식 세대들이 일을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를 간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좀 이따 기능 저하가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기능 저하는 굉장히 비쌉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내가 간병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결국에 기능 저하랑 비슷한 건데,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말하자면 장기요양 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 있는 분들은 대략 2016년 기준으로는 거의 한 100만 원대 후반, 한 달에 그 정도가 든다 그랬고, 2019년에는 한 200만 원대 중반 정도가 든다 그랬고, 지금 물가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300에서 330만 원 정도가 한 분의 기능을 돌보고 그분이 먹고 사실 수 있게 만드는 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거의 우리나라의 한 사람의 중위소득 정도, 또는 아까 설문지에서 한 부부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하는 정도가 한 분이 기능저하가 생기면 그분을 돌보기 위해서 오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눕게 되시면 결국에는 다른 한 사람은 간병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두 명, 간병하는 사람과 누운 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본인은 최저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3인분의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요, 가계금융복지사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 1년에 한 200에서 2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중병에 시달리지 않으시면 돈은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만성질환 같은 걸 진료받는 걸로만요. 여기서 조건이 붙습니다. 말기,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해에 중증 질환이나 또는 갑자기 중환자실 가셔야 되는 컨디션이나 또는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시거나,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인실은 하루에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하시면은 거의 하루에 한 100만 원씩 본인 부담금이 쭉쭉 올라갑니다. 재앙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중증 질환 또는 어떤 심각한 질환을 시달리시게 되시면, 그러면서 웰다잉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큰 돈을 쓰시게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암은 사실은 한 50% 정도는 유전과 운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50%는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돌봄 요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노년내과 의사입니다. 노년내과 의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65세 이상 인구를 네가 다 보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 빨간 네모를 쳐놓은 5, 6, 7, 8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5, 6, 7, 8인 분들은 돌봄 요구가 있는 분들입니다.
자, 아기랑 제가 비유해서 또는 소아와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략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혼자 시장 보러 갈 수 있고 은행 심부름도 할 수가 있죠. 돈 찾아와라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여기 5점이라고 돼 있죠. 5점이면 보통 치매약 하나 정도 드시거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4등급 나오는 분들인데 혼자 시장 못 가시고 혼자 은행 못 가세요. 그리고 기대여명이 대략 10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랑 완전히 거울상 뒤집힌 거죠. 6점이 되면 혼자 못 씻어요. 혼자 못 씻는 게 혼자 씻기 시작할 수 있는 애들이 보통 여자애들은 빠르면 만 7세, 만 6세, 7세, 남자애들은 만 8세면 씻거든요. 어르신들이 노쇠해서 혼자 못 씻게 되면 기대여명이 5년 정도로 줄어듭니다. 7점은 소대변을 못 가리세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혼자 화장실 가기가 어렵고 기저귀 차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은 2등급, 1등급 나오시는데 결국에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대여명은 한 3년 정도 됩니다. 8점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그때 엉덩이도 못 들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생아랑 똑같이 완전히 거울 상황이 들어가죠. 실제로 기대여명은 앞으로 사실 날은 1년 정도밖에 안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 3, 1년 이렇게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 요 빨간 네모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장기요양이 필요하시고 돌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찐 노년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한 80대 초중반 정도의 이 찐 노년에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누구부터가 노인이냐? 4점부터예요. 4점 보면은 허리가 굽어 있고 지팡이 짚고 계시죠. 노약자석, 버스나 지하철에 있는 노약자석에 계시는 어르신의 그림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대략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73세 정도가 되시면 이 4점의 모습을 가지게 되시고, 이때부터는 몸이 노년의 몸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저는 생애전환기는 예전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있었거든요. 66세에 받는 게 있었는데 그 즈음에서 사람의 몸이 많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서 70대가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신체적인 노쇠가 오게 되고, 거기서 관리가 안 되게 되면 5, 6, 7, 8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돌봄 요구가 생기게 되고, 돌봄 요구가 생기면 자, 첫 번째 뭐가 안 됩니까? 혼자서 밖에 못 나가죠. 보호자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놀아다닐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친구 만나고 이런 것들 하려면은 결국에는 간병인이 필요하거나 자제분이 모셔다 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이 상실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5, 6, 7, 8에 들어가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폐렴이 생겨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을 때 사망하실 확률, 요양병원으로 퇴원하실 확률, 욕창 생기거나 선망 생길 확률이 1, 2, 3, 4에 계신 분보다 10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취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잘 나이 드는 거냐, 성공적으로 노년을 맞이하는 거냐는 결국에 내가 아무리 숫자 나이가 많아져도 1, 2, 3, 4에 머무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숫자 나이는 평균적인 건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숫자 나이는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재적 역량, 내재 역량을 잘 관리하시면 90대가 되시더라도 사실은 5점으로 안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태어나면 엄마 젖먹이로 시작을 해요. 엄마 젖먹이로 시작해서 조금씩 기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10살이 되면 혼자 시장도 갈 수 있고요. 보통은 한 35세 정도가 되면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 전반적인 그 사람의 성능이 보통 최고조에 달한다고 봅니다. 그거를 그 사람의 내재적 역량 또는 내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트리직 내재 캐패시티 역량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통 1년에 1% 정도씩 노화가 되면서 전반적인 기능의 총합 또는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이 되면 다시 소화, 그러니까 10살 정도의 기능까지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때부터 돌봄 요구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느리게 나이 드는 사람은 1년에 0.5%씩, 1%가 아니라 0.5%씩 내재적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빠르게 나이 드는 사람은 그와 5배, 그러니까 1년에 2.5%씩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나이 들게 되면 당연히 일찍 죽죠. 그건 너무 당연한데, 기저귀를 차게 되는 시간, 간병인이 필요해지는 시점도 훨씬 일찍 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3가지가 있어요. 중간이 있고, 오래 성장하고 느리게 나이 드는 경우가 있고, 빠르게 나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 이 궤적은 내가 어떻게 먹고 생활하고 쉬고
자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의 대부분 결정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노쇠라는 개념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노쇠는 영어로는 frailty라고 하는데, 자, 사실 이 그림이 임상 노쇠 척도거든요. 사람의 노쇠는 뭐냐면 사람의 고장 정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병이, 만성질환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 그 사람의 고장이 많아지고, 고장이 많아진 게 결국에는 돌봄용으로 이어지는데,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 끝에 맨 위에 보면 컵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그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기능이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노쇠 정도가 증가되는 거고요. 그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재 용량이 감소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그 사람의 고장이 증가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그 노쇠 정도는 정확히 사람의 생물학적인 나이, 그러니까 노화를 경험한 정도,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노화를 경험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는 지금 현재 노화 시기가 가고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하루치만 가요. 평균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이틀치 가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0.5일치 갑니다. 근데 하루에 1배속으로 가는 사람이 10년 나이 들면 생물학적인 나이가 10년 증가돼요. 숫자 나이랑은 이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이틀씩 나이 들면 10년 동안 내 몸은 20년어치가 늙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장이 많이 쌓이고 내재 용량은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증거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972년도에서 73년에 태어난 뉴질랜드의 아이들 1000명을 모았습니다.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이 친구들의 생물학적인 또는 의학적인 노화를 분석을 해봤는데, 20년 동안 당연히 평균 속도는 1배속으로 나이가 들었는데요. 가장 빨리 나이 든 친구들은 2.5배속이었고 가장 느리게 나이 든 친구들은 0.5배속이었습니다. 무려 5배나 차이가 났어요. 노화 속도가. 가장 빨리 나이 든 친구들은 40대 중반이 됐을 때 이미 노년의 몸을 가집니다. 첫 번째가 노년의 몸이고요. 두 번째는 노년의 뇌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인지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세 번째는 노년의 삶의 질이 동년배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요. 네 번째는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얼굴도 동년배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생겨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20년 동안 어떻게 나이 들었는지에 따라서 40대 중반, 20년 뒤에 내가 얼마나 고장이 나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조금 더 뒤로 쭉 추적을 해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이건 저희 그룹이 분석을 했던 건데, 66세, 그러니까 완전 젊은 노인이죠. 66세라는 요새 노인이라고 아무 생각 안 합니다. 66세 분들 100만 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고장 정도, 아까 제가 고장 정도는 내재 용량이랑 반대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장 정도로 4그룹으로 나눕니다. 전혀 고장이 없는 사람부터 꽤 고장이 많이 난 사람들까지요. 가장 고장이 많이 난 사람들은 이후에 70대 중반, 76세까지 10년을 관찰했을 때 첫 번째, 사망하실 가능성이 4.5배였습니다. 돌아가실 가능성이 4.5배고요. 두 번째로 치매 걸릴 가능성이 또 한 서너 배 높았고요. 세 번째로 낙상 가능성도 그 정도 높았고, 낙상에 의한 골절이 생길 가능성도 한 2배 높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놀라운 거는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서 간병인을 쓰게 될 가능성입니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66세에 내가 얼만큼 노화가 진행이 되어 있느냐가 결국에는 10년 뒤에 후기고령자로 초입에 진입했을 때 내가 얼만큼의 장기요양 니즈가 생기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요. 우선 제가 간단히 설문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시면서 점수를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땀날 때까지 3분 이상 운동을 한다. 1점입니다. 2-1은요. 나는 매일 채소나 과일, 통곡물을 먹는다. 0.5점입니다. 2- 나는 간암음료, 콜라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마시지 않는다. 0.5점. 3번 나는 매주 15잔 이하의 술을 섭취한다. 1점. 4번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핀 적이 없다. 100개 피까지는 봐요. 보통 저희 통계 연구할 때는요. 1점이고요. 5번 나는 현재 정상 체중이다.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18.5에서 25까지입니다. 1점입니다. 5점 만점에 아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제 생각에 평균 점수가 또 앉아 계신 자세도 굉장히 좋으셔서 한 3점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1.75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1.5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점수가 1점, 5점 만점에서 1점 떨어질 때마다 50세 기준으로 내 기대 연령이 3년씩 깎여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좋을 때마다 대략 3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하루에 한 컵씩 담배 피면 10년 빨리 죽고요.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하지 않게 식사를 하시면 또 10년 빨리 죽는 건 맞는데 평균적으로 통계 분석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2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노화 속도와 관련된 인자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에 대한 추가로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수면 부족, 그리고 왜곡된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대략 40세 기준으로 8가지의 이 생활습관 인자가 모두 건강하면 남자는 한 24년, 여자는 한 21년 정도를 더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년 사는데 거의 20% 이상을 생활습관에 따라서 더 살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으세요? 노화 속도도 실제로 이 정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쥐 실험을 했을 때 쥐의 수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약이 라파마이신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쥐에서 사실은 18% 정도 수명을 늘려줍니다. 평생 동안 라파마이신을 쥐한테 먹이면요. 사람에서 평생 동안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면역 억제제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사람들이 평생 동안 먹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결국에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우리가 거의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가 좋은 항노화 물질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과 나의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요거가 7.5년 정도 또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앞선 것과 더 하면 사실 이 연구에서는 또 앞선 내용들을 보정을 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모두 다 건강해지면 거의 한 30% 정도 수명을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암울하다 이런 계속 또 보도들이 나오고 다큐멘터리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자꾸 보시지 마세요. 그런 거 보면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수명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든 PD분들을 모아서 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이제 언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또 비판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긍정적으로 노화를 바라보시는 게 좋고 노화의 종말 또는 노화의 죽음, 죽음의 죽음 최근에 저한테 리뷰해달라고 왔던 책의 제목이 죽음의 죽음이었는데 그런 하여튼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즐겁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생활습관의 효과 관찰 연구 말씀드렸는데 중재 이미 내가 50대 60대가 되면은 이미 늦은 건가? 아닙니다. 늦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중년에 계신 분들 먹는 양을 조금만 줄입니다. 한 20% 정도 줄이는 겁니다. 살 빠지지 않을 정도로 크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 먹는 양을 줄이면 2년 정도 관찰하면 노화 속도가 의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노화 속도가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오른쪽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50대, 60대, 70대 뚱뚱한 남자분들 모아서 생활습관 안 좋은 분을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운동하고 잘 자고 건강하게 먹고 명상, 스트레스 관리하고 요거 4가지를 시키면 2달만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피를 뽑아서 측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3년이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실제로 미국에서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억만장자죠. 억만장자인데 회사를 이제 굉장히 크게 키워서 판매한 다음에 엑싯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의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걸 이제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도 거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화 속도를 4분의 1로 느리게 만들고 또 실제로 수명도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나이도 굉장히 젊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활습관은 여러분들 다 개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습관 개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내재 역량이 개선이 되고 그 내재 역량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돈, 사회적 역량,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영어로 원데러스, 한글로는 삶의 목표라고 써놨죠.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냐, 내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 생활 습관은 상당히 큰 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이 건강하지 않은 방향을 향한다고 하면 사실은 생활 습관은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재 역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 삶의 목표가 보다 더 셀프 케어라고 하는데 자기 돌봄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에고와 셀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하기 위해서 이 완 베럴스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어떤 것들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생애전환기 전후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고요. 첫 번째, 운동. 운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노화 속도의 저는 이제 플라이휠, 바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바퀴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인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면적인 효과, 만병통치를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운동이죠. 이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걷기 운동이 좋다 정도는 아시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 오셔서 무슨 운동하세요 여쭤봐도 하루에 30분 걸어요, 10,000보 걸어요, 20,000보 걸어요 하는 분들은 있지만 생애전환기에 어떻게 운동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우선 운동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있고요. 걷기나 달리기를 하면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저항 운동은 근력 운동이에요.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칭이고 균형 협응 운동은 말하자면 낙상 위험성을 줄여주는 균형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관절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培養하기 위한 운동인데 4가지가 동시에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40살인데 제 또래 40대 그리고 50대 초반까지는 사실은 유산소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이 점점 더 빠지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숫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저항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을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노쇠가 예방되고 낙상이 예방됩니다. 이거를 하나를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되고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걷지도 않으면 사람이 큰일 나지만 하루에 1%씩 근육이 빠지지만 걷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점검을 받아서 전문가한테 배우시고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사실은 70대 후반, 80대가 되셔도 걸으실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생애전환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코어 그리고 엉덩이 근육입니다. 코어는 숨쉬는 우리 횡격막부터 앞에 복근, 등 근육, 골반저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 그리고 대퇴 근육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 부분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 코어는 한의사식으로 말하면 기입니다. 기. 사람의 기를 좌우합니다. 코어가 튼튼하면 기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코어가 빠지면은 기가 빠져나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코어가 튼튼하면 우선 자세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코어가 취약해지면 반대로 자세가 무너지고요. 그러다 보면 목과 허리가 안 좋아지고 척추관 협착증이 빨리 옵니다. 코어가 취약하면 숨을 횡격막으로 잘 쉴 수가 없습니다. 복식호흡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불안, 긴장감, 화병의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코어가 취약해지면. 그 다음에 코어는 결국에 배뇨 기능, 배변 기능이에요. 코어가 안 좋은 분들은 자궁 탈출도 심하고 일찍 올 수가 있고 밤에 소변도 자주 보러 가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소변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코어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또 하나가 코어가 취약하게 되면 사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다른 팔다리를 이용해서 고상 동작이 나와서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결국엔 다른 관절에 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어.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취약해지면 결국에 코어가 취약해지면서 예를 들어서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고관절이 이제 꼬이게 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꼬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무릎 관절을 사용하는 것도 나빠지고 똑같은 양을 걸는다 해도 무릎에 많이 무리가 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신 근력 운동, 특히 코어 운동을 챙겨주셔야 되고요. 이런 운동들을 배워서 하십시오. 배워서 하시다 보면 운동은 반드시 전면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두 달 정도가 되면 소대변 보는 게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욕이나 우울감, 인지기능, 통증, 완성통증 이런 게 좋아지고 화병도 좋아지는 분들이 많고요. 당뇨 고혈압량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완전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근력 운동을 하고 전신 근력을 개선시켰느냐가 결국에는 좌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운동은요, 사실은 정신적인 효과도 있어요. 저는 걷기를 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30%는 신체 활동인데 70%는 정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내 호흡을 바라보면서 내 관절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풍경을 바라보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고요. 불안과 우울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논문으로 다 잘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걷기 자체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나 달리기, 수영, 댄스 전부 다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뇌 영양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 땀이 날 때까지 중강도,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계전환기에 접근하는 분들은 좀 다릅니다. 우선 걷기는 한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가 되면 그 효과가 쭉쭉 올라가다가 각도가 꺾여요. 그래서 그 정도를 걸으시면 되는데 매일 그 정도를 걷는 거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다리를 이동수단으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땀이 날 때까지 어떤 스포츠 활동, 수영이나 달리기나 조깅이나 다른 댄스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하시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전신 근력 운동을 전문가한테 배우시거나 이렇게 해서 유튜브 보고도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은 전문가한테 배워서 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일산 소극보건소에도 건강운동관리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체력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활용하셔도 되고 요새는 또 경로당에 오셔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지역사회 프로그램들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매일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저는 첫 번째 코어 운동 매일 하시고요. 두 번째 정적인 운동 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태극권이나 기공 같은 거 매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간이 좀 틈만 나면은 기공이나 또는 알렉산더 테크닉 같은 걸 하면서 자세를 점검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매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포트폴리오, 운동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반드시 70대 후반, 80대에도 잘 걸으시고 등산도 가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께서 아마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관절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걷는 거예요. 특히 제가 황토끼 같은 데 가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관찰을 많이 합니다. 보다 보면 저렇게 걸으면은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분명히 정형외과에서 무릎을 갈아 껴야 될 텐데 이런 분들 너무 많고요. 무릎을 찍는다거나 발을 푹푹 찍으면서 걷는 분도 많고 또 고관절에 부담이 되게 굉장히 심하게 팔자로 걷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심하게 또 팔자가 되는 이유는 사실은 고관절 주변에 근육들이 취약해져서 그렇고 또 관절 가동 범위가 닫아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예 무릎이나 발목 관절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걷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이 걷게 되면 발목에 무리가 올 수도 있죠. 그런 상태에서 맨발로까지 걸으면 족저근만큼도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잘 걸으려면 이렇게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셔야 되고 내가 못 걷게 되면 굉장히 급속하게 나는 아까 전에 제가 빨간 네모 보여드린 결국에는 기저귀를 차는 방향으로 가는 신체 누세로 진행하기 때문에 평생 걷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몸을 만드는 게 노쇠 예방, 치매 예방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2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동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에는 돈을 좀 쓰셔도 됩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초반 하다못해 저는 신체 노쇠가 오셔서 100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분들한테도 가능하다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방문재활 뭐 한 번에 1시간에 10만 원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 돈을 쓰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쓰시면 24시간 간병으로 가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4개월만 운동을 방문재활 하시면은 다시 밖으로 걸어 다니시고 오히려 그 장기요양 등급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 돈 쓰시는 거, 시간 쓰시는 거 지금부터는 아끼시면 안 돼요. 거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 식사입니다. 식사는 일단은 세계전환기 이전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부터 한 50대 후반 정도까지는 딱 하나 피해야 될 게 단순당과 정제국물이에요. 단순당과 정제국물은 혈당을 너무 많이 올립니다. 우리 인류가 설계되지 않은 원시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정도로까지 굉장히 빠르게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나오면 그때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때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면 그 인슐린은 노화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 혈당은 항상 기저치, 원래 혈당보다 더 아래로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때 사람의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때 식욕이 폭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30대, 40대, 50대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 쥐약은 단순당과 정제국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먹다 보면 점점 잉여의 혈당이 어디로 가느냐, 뱃살로 가거나 지방간으로 가거나, 근내지방, 꼴등심에 있는 그런 하얀색 지방이 근내지방인데, 이걸 이소지방이라고 그래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지방인데, 이런 지방에서는 염증 물질이 나오고 또 노화를 가속시켜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다 보면 첫 번째,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치매가 빨리 옵니다. 두 번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다 보면 노화가 빨라지고 전반적인 악순환이 돌게 됩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또 인슐린은 물과 소금을 잡아놓기 때문에 밤에 잘 때 몸을 붓게 만들어서 그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코골이가 심해지고 수면장애가 생기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올라요. 이런 식으로 악순환. 그러니까 한번 어떤 내가 잘못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먹는, 또는 뭐 마라탕 탕후루를 먹고 자극적인 걸 먹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내 삶의 측면들이 다 가속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아까 제가 5배까지 빠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까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식사,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식사라는 건 뭐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드는 식사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저탄고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절식 소식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블루존 식사, 채식도 하시고, 현미채식도 하세요. 요새는 완전 매출식이라고 채소만 드시는 분도 있죠. 근데 다 어쨌든 간에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인슐린 분비를 줄인다. 그렇게 해서 혈당이 푹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그 푹 떨어질 때의 가짜 식욕이 만들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느리게 나야 되는 식사는, 저는 이제 마인드 시기를 예로 드는 건데, 마인드 시기는 블루존 식사나 또는 지중해 시기, 이런 장수 식단의 장점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뇌 노화 속도를 4분의 1 토막 낼 수 있고, 치매를 50%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당연히 있습니다. 노화 속도 자체를 느리게 만들 수가 있는 식사인데, 근데 이렇게 제가 써놓은 그림을 보시면 막연하신 면이 있을 겁니다만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는지를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드시면 돼요. 저는 사실 70년대 안 태어났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민속박물관에 가서 보고 사진들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블루존이라고 해서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전 세계 장수 마을들에서 먹는 식단과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은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어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쇠고기,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을 수가 없었고, 도정을 많이 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잡곡밥을 먹고요. 잡곡밥에 콩을 많이 섞습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된장국같이 콩으로 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 많이 먹고, 채소를 반찬으로 많이 먹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먹었죠. 거기다가 약간의 생선이나 닭고기 같은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정작 해도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아껴서 먹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생애전환기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만 이렇게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내가 60대 중반 후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몸이 또 한번 바뀝니다. 몸이 근육이 축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식욕이 떨어지고 고기를 씹어먹기가 어렵고, 똑같이 먹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성되지 않는 제3의 시기가 옵니다. 이때부터는 근감소증과 노쇠가 문제예요. 이때부터는 오히려 흰쌀밥 드시고,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거 드시고, 계란 충분히 챙겨 드시고, 하루 3끼 잘 드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몇 가지 좀 더 강조를 하자면,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분 중에서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60대 중반이 넘었다. 간헐적 단식 하시면 안 됩니다. 애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 8살 아이들한테 하루 세 끼 잘 먹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배꼴이 작고요. 그 다음에 애기들은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하루 한 끼라도 굶게 되면 그때 근육이 근손실이 생기고 근육이 축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꾸준히 비는 시간 없게 에너지를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고 항상 단백질을 드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리게 나이 드는 식사는 언제까지 하느냐? 생애 전환기 직전까지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식사, 그러니까 가속노화 식사라고 할 수 있는 탄수화물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먹는 식사로 넘어가야 되는 서서히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먹는 거,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중독도 있고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화 속도라는 어떤 거대한 바퀴를 빠르게 만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입구들은 하나하나 다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악순환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잠을 안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내가 사회경제적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 반만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잠을 줄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배가 나옵니다. 배가 나오면 염증물질이 오르게 되고 염증물질이 오르면 노화 속도가 증가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내가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근육이 빠지게 되면 피로감이 증가되니까 신체 활동을 못해요. 여러 가지들이 결국에 지금 8가지가 거의 다 나왔는데 결국에는 생활 습관들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돌고 돌다 보면 결국에는 내재 역량, 그러니까 노화 속도의 증가로 인해서 나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나의 회복 탄력성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가속노화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이 같이 나빠져요. 반대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교의 5계라 그러잖아요. 5가지 계율처럼 정갈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데 이것들을 치밀하게 전면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선순환을 만들어줄 때 예를 들어서 더 잘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게 되면 당연히 덜 자극적인 음식도 먹을 수가 있게 되고 활력이 돋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체 활동이 많아지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의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전두엽 기능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화가 적은 사람이 되고 화병이 안 생기는 사람이 되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하지만 스트레스가 훨씬 더 적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선순환을 이해를 하시면 어떤 오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흔히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스트레스 레벨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할 때 이 그림은 아까 좀 이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무언가를 더 먹어서 특히 영양제 같은 거를 더 먹어서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 현대인에는 대부분의 바이타민 B, C 이런 것들은 이미 혈중 농도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명을 위협할 만큼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보충을 해서 우리가 컨디션이 좋아질 수가 있지만 이미 몸속에 많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다지 큰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잠, 운동, 머리 비움입니다. 노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현대인들이 생명을 위협할 만큼 부족한 게 첫 번째는 잠, 특히 한국 사람들은 OECD 최악의 수면의 양과 질을 자랑하는데요.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번뇌를 내려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머리 비움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면 되고 다시 강조합니다. 노화 속도의 밸브, 굉장히 여러 가지 밸브가 있고 이 밸브는 악순환과 선순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목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삶의 목표가 내 몸과 마음을 학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겁니다. 이따가 그런 사례들을 좀 더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서 먹고 내 마음을 챙기고 내가 움직이는 것들이 밸브의 속도를 조정을 하는데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다. 그런 겁니다. 자, 1번 다 마쳤고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 영양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현금 흐름,
끊이지 않고 나한테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제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20억 정도는 먹고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18억 7,500원 먹고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알파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왜 플러스 알파냐면요, 노년기에 사회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선순환을 낳고 복리의 선순환을 낳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65세 이후에 일을 한다면 그거는 무슨 빈곤 때문에 정부의 부족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또 뭐 폐지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특히 75세 이후가 되었을 때도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세 가지 활동을 수반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집 밖을 나와서 어딜 가야 돼요. 신체 활동이죠. 두 번째, 인지 활동. 뭔가 머리를 써야 됩니다. 무조건. 세 번째는 사회 활동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인지 활동, 신체 활동, 사회 활동 세 가지는 뭐냐면 치매를 예방하는 활동의 3대장입니다. 이따가 이건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치매를 예방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신체 활동을 하면 노쇠가 예방되죠. 거기다가 현금 흐름까지 생겨요. 그 현금 흐름은 굉장히 소액 기여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죠.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결론적으로 이런 액티브하게 노년기에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좋든 싫든 간에 실제로는 나의 건강관리 활동이 된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0세 시대에 영원히 치매와 노쇠가 안 생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에 은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100세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지옥 같으실 겁니다. 그 개념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100세가 되면, 지금 100세 시대에는 앞으로는 결국에 사람에게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직장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데다가 인생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하나의 본캐와 여러 개의 부캐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요. 마치 투자를 하듯이 조금씩 내가 새로운 것들을 공부를 해서 마치 취미를 조금씩 갈고 다듬어서 취미가 점점 직업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실력이 좋아지고 그것이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고 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은 사회에서의 중요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새로운 직업으로 또는 새로운 직장으로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량을 관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평생 학습과 함께 역량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만드셔서 나의 기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능력을 관리하시면 어떤 식이 되느냐,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일이 즐겁기 때문에 항상 은퇴하고 쉬는 것처럼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생 은퇴를 하지 않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근데 현금 흐름은 항상 있지만 항상 즐거운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뭐 갑자기 무슨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해서 몇십억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어디 시골에 가서 뭐 해변가에 가서 술 마시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역량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액티브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인지 기능이 좋아야 됩니다. 내 머리가 평생 동안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치매 예방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하게 사회 활동을 하면 세 가지 자극 때문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한편 그렇게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치매는 과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데, 과정으로서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또 선순환으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뇌로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자극이 뇌 소프트웨어적인 커넥션, 연결들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치매를 마치 나의 뇌의 통장 잔고라고 생각하고 그 통장 잔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 관리를 해 나가신다고 하면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가신 분들 중에는 치매에 걸리신 분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간에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선은 뇌 노화는 전신의 노화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뇌의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들은 전신의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제가 신체활동, 인지활동, 사회활동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뇌 자체를 고장을 안 나게 만드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겁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잘 먹고, 잘 운동하고, 그다음에 시청각, 감각기계 이상을 예방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느리게 나야 되는 방법들을 채택을 하시면 뇌의 아밀로이드 강변이 생기지가 않고 뇌의 쪼그라드는 속도가 낮아지고 뇌혈관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갑자기 생기는 어떤 무슨 암과 같은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근데 치매를 내가 뇌의 통장 잔고나 뇌의 근력처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치매만큼 어떻게 보면 무섭지 않은 병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